틀고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다종다양한 현안 질문에도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최경영 기자,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함께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네. 예전에 우리 최경영 선배가 이슈 오도독 하실 때 오창석 이사장과 함께 방송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아, 기억 안 나세요? 네. 단둘이. 단둘은 단둘이 아니었고 아니었을 보니까 겁니다. 그 정도 급이 안 단둘은 되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다. 예, 그때는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네. 뭐였냐면은 보니까 예. 최민희 의원이 맨 좌측에 제 기준으로 보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호 이사장 보였고요. 아. 최경영 선배 계셨고 그 다음에 맨 오른편에 네. 오창석 이사장이 앉아 있던데. 약간 쩌리처럼 앉아있었던. 그때 방송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내란을 네. 겪어가지고 네. 까마득 한 500년 정도 조선왕조 500년 정도 지난 것 같아. 조선왕조 500년 지나고 이제 근대화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난 진짜로 아 정말로요? 진짜로 4, 5년 전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 야. 최민희 의원은 모르겠는데 이재호 이사장 얘기하니까 정말 네. 조심하면서 방송했다라는 그 감정만 남아 있어요. 나는 사실은 이슈 오도독이나 그 최강 아마 이슈 오도독이었을 텐데 네. 그 이준석 의원에 관해서 내가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아마 국회의원 되기 전일 거예요. 아 전에요. 네. 민주당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금 이야기하는 세금. 세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아. 다른 거는 다 잊혀졌는데 네. 그게 너무 안 잊혀지는 게 그래서 세금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약간 그 빈정대는 말투 있잖아요. 네. 그분 특유의 그 빈정대는 말투로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난 거기에서 이 사람은 포퓰리스트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 사람이 포퓰리스트냐? 세금을 올릴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세금은 무조건 올리면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이미 전제해 놓고. 예, 세금 올리는 거는 표에 도움이 안 돼.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내 정치에 도움이 안 돼. 내 정치는 표를 깎아먹지 않는 정치야. 표를 올려야 하는 정치야.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세금은 올려야 할 때는 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소세는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비 낮아요. 보유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랄지 그다음에 지금의 수많은 커뮤니티들 유튜브들이 세금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진보를 공격해 온 거지. 세금 올릴 거야? 네. 올릴 거야? 올려봐. 표 달아날 걸. 이게 한국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망치는 거예요. 이따위의 정치가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번에 무슨 원자력 발전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한 용기라고 보거든요. 굉장한 용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김용범 실장도 그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에 이응도 못 꺼냅니다. 저는 근데 그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해서 반영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얘기하는 거고. 네. 그게 명분, 국익 음. 이것과 국가 이익과 명분에 맞는다. 토론해 보자. 무조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네. 토론해 보자.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선택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아. 그러면서 진보 진영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해. 근데 본인들은 어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아. 그게 포퓰리즘이야. 뭔가 지금 표의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네. 어제 오늘 가장 큰 현안이 뭐냐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요건 어떤 표 계산에 입각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표 계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명분적으로는 네. 언젠가 함께 할 정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탄생의 배경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었고 가장 강하게 민주당이 조금 더 몸집이 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했었던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실제로 최전선의 선거 맞아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슬로건도 조국 대표가 직접 작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와닿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탄핵안도 조국혁신당에서 만들어 놓은 걸 처음에 올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럼 끝나고 난 이후에 새 정권을 탄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출소 후에 8월 24일에 부산에서 민주당보다 더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소하고 합당의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아,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한 것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쟁하겠구나. 그러면 생각했던 거는 경쟁은 나쁘진 않다.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더 왼쪽으로 간 정책이 나왔어야 돼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저는 TK만 욕할 것이 아니라 호남도 물갈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인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 토호들이라고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군수선거 2번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민주당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런 뜻으로 이제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합당 발표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당원으로선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민주당원에게 묻습니다. 아, 제안 전에 물었어야 한다. 민주당원에게 여쭙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출혈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고 봐요. 순서가. 그러니까 한 문단 안에 한 그 원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조국혁신당에 먼저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뜨거하고 저녁에 당원 주권 중심 맞아요. 정당이니까 네. 당원들에게 최종적으로 묻겠다라고 선회했어요. 근데 이거를 순서가 아니고 한 원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튿날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사전에 충분히 공유 못해서 송구하다고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못나 싶다. 왜냐하면 1인 1표제를 물어보는 날이었어요. 여론조사가 시작된 날. 네. 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부결됐던 이유가 이건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인 1표제 해서 당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인지도와 인기가 많은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날은 당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부결되고 나서 작은 사안이라도 당원들에게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원 중심 주권 정당이 해야 할 일이고 1인 1표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안도 여쭙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못내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합당에 찬성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절차적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책적인 그 지표의 문제도 말을 했는데 최경영 선배가 보시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좌표라는 게 크게 많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 최근에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한규석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네. 그 국회 이번에 새로 시작해 가지고 법안에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했는지를 쭉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각 당의 어떤 진보나 보수의 어떤 성향 이걸 쭉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주요 정당들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왼쪽이에요. 가장 왼쪽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지금 중도 보수가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오른쪽이 개혁신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보다 저쪽에 있는 게 저쪽으로 갑니다, 있는 게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또 읽을 수 있냐면 어디에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동국대학교의 그 박명호 교수라고 있어요. 박명호 교수. 네, 정치학 교수 있잖아요. 네. 가끔 패널로 나오시는 그분이 국민의힘 연찬회인가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연찬회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민주당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냐면 진성준의 자본주의와 이소영의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다. 아, 그 당 내에서. 당 내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명호 교수가 쓴 단어 둘 다 자본주의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진성준의 자본주의, 네. 이소영의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는 자본주의 정당이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 정도는 있어. 근데 니들은 자본주의 정당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국민들한테 거의 내란 정당으로 찍혔잖아. 그런 말을 함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조국 혁신당은 어느 쪽에 가깝냐고 하면 진성준의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굳이 맞아요. 따져본다면. 네. 왜냐하면 보유세랄지 뭐 이런 것들 부동산에 관한 음. 토지 공개념이랄지 이런 이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소영의 자본주의와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영의 자본주의는 이재명의 자본주의와 가깝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소영의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꾸준한 상법 개정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머니무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충분히 증명이 됐고 머니무브를 이니셔티브를 한 사람이 누구야? 대선 후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주가 5천.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성장.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키워드는 유인입니다. 유인이란 키워드다. 네. 유인입니다. 다른 언론인들이 이 말을 잘 안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 유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게 국가의 그 하나의 예산과 정책과 통화 정책의 기능이에요. 그게 국가의 기능이야.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국가인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근데 그거를 유인을 하겠다고 했지 푸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푸시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푸시하는 정책을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단 한 번도라는 말은 제가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거의 없다로 바꾸겠습니다. 기조가 유인이에요. 이거는 넛지거든요. 넛지는 기업들한테 페이버를 줘서 지방으로 옮기게 하겠다. 청년들한테 페이버를 줘서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페이버는 어떤 땅에 관한 페이버. 네. 땅에 관한 페이버. 인적 물적 자원의 재분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물적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땅, 자본, 사람.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페이버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인이라는 건 페이버를 강력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과 제일 맞는 어떤 입법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과 제일 맞았던 그런 사람이 상황이죠. 네. 이소영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화학적 융합이 될까? 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땐 네. 지금처럼 밖에서 이렇게 따로 또같이처럼 네. 해서 어떤 거는 협동하고 어떤 거는 같이 가고 이게 훨씬 더 두 정당의 네. 뭐랄까 그 운신의 폭? 네.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훨씬 더 낫지 않나? 만약에 같이 들어가면 네. 이 정책적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같이 들어가지?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 서울시장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이슈는 서울시장이에요. 여든 야든. 서울시장을 오세훈이 나온다면 오세훈한테 그냥 오세훈이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탈환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조국은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단순하게 아주 단기적으로 3, 4개월 남았는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데 흡수했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네.
보유세 아니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세금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예,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네. 저는 보유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잖아. 네네. 이게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이 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서울 시민들이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씨. 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지. 아, 이런 부분이 기폭제가 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정밀하게 계산을 했나?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크지 않고 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용해가 된다면 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네. 굉장히 좋은 정당이 될 것이다. 음. 다 용해가 된다면 그러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에는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될 것 같지 않다. 근데 그런 정책의 부조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권력적인 우위에 있는 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한 모양새인데 네네. 왜 민주당에서 그것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저는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되고 나서 가장 좀 화가 나는 게 모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이랬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해도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피해를 받았으니 검찰 개혁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사안마다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고 특히 합당 같은 건 당무 개입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언급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도 인터뷰에 나가서 이제 퇴임한 우리 우상호 수석이 나가서 네. 당대표도 얘기했었지만 그게 어제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인을 주는 거는. 그래서 왜 시점이 이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섭섭한 게 이진관 23년 이거는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판결문이라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가지고도 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힘들었고 심지어 탄핵 때 당연히 탄핵될 걸 알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선고 기일이 안 나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내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고 결국 탄핵되고 정권을 바꿨어요. 근데 그 사이도 쉽지 않았어요. 한동훈 튀어나오고 한덕수 대선 후보 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끊고 한덕수가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역사적 죄인으로 정확하게 낙인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가도 되고 코스피 5천 이것도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거는 사상 최초로 한국이 일본 수출액을 넘어섰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 수출액도 일본을 넘어섰다. 네, 사상 최초로 엄청난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만 네.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경제적 엄청난 성과입니다. 성과를 내면 뭐합니까? 이게 더 큰데 이슈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어제 시점이었는지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였던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많은 평론가들이나 언론들조차도 화자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그 제안을 결행을 했는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비판 위주의 그런 기사나 평론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나마 선회를 하는 언론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 명시를 드리면 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의 통합 제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선회를 했던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나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요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아까 우리 최영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당장 서울시장 선거도 도움 안 합친다고 돼요.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하시지 제가 않습니까? 보기에는 네.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이 안 될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나올 현재 거였으면 지금 이미 예비 후보라도 잡혔어야 그렇지. 됩니다. 유의미한 수치가. 이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게 언론은 한겨레는 그렇게 이제 청와대랑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썼지만 네. 청와대와 진짜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전령들 얘기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제가 의문인 거는 예. 만약 이런 중차에 대한 결정이 있는 순간이면 결국은 이제 결행한 사람과 의사 결정권자로 보이는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속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오갔어야 됐고 네. 이번 주에 분명히 새 지도부가
청와대 가서 만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국 대표가 또 가서 오찬을 했죠. 그러면 그런 연속적인 국면 속에서 뭔가 청와대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 잘 관찰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찬했을 때 뭐 조국 신당도 언젠가 같이 해야죠 이런 메시지가 아니, 대통령 그렇죠. 메시지가 네. 일부러 나왔으면 아 이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가 느꼈는데 조국 대표 거기서 이제 헌법 개헌 원포인트로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오죽하면 JTBC에서 예전에 대통령 순방만 가면 민주당에서 이상한 거에서 묻힌다 3번씩이나 그랬다. 근데 이것까지 치면 4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악플 올라오는 거 보이거든요. 지금 방송 중이지만 악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찬반이 왜냐면 갈리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 너 정책은 싫어했지. 아,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나와요. 물론 저는 예. 페이스북에 그러한 감정이 내비치는 글을 쓴 건 맞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거 처음 그렇게 아 이때다 싶어서 쓴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았어요. 사전적인 일들이. 쌓였다. 쌓였어요. 예. 쌓이다가 어제 터진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안 나가는데 여론조사 왜 잡아놓는 거예요? 아, 그래 계속 총리실에서 올려, 지금 직접 보니까. 네. 직접 메시지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보도 자료까지 네, 직접 메시지를 냈어요. 총리실에서 빼달라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군가는 또 의심을 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나르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와. 이거 빼달라고 오세훈 종묘 얘기 나왔을 때 한두 달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빼라고. 네. 일찌감치. 그때가 여론조사 꽃에서 했었던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이랑 1대1로 붙어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들이 계속 겹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 더 커지고 확신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경영 기자님 말씀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서울시장 후보로 조국혁신당에서 유의미하게 분류된 후보가 없습니다. 강원지사 있었습니까? 이광재 아니면 우상호 또는 저쪽에는 김진태가 유의미한 후보입니다. 충남 대전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서 유의미한 후보가 있었습니까? 황운하 의원 정도 대전시장 분류 약간 근데 유의미하게 퍼센트가 잡힌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충북 없었습니다. 충북은 신용환, 노영민 저쪽에는 김영환 뭐 아니면 이제 충주시 충주면 만들어서 조기령 전략공천설 이런 거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김은혜 안철수 서로 안 나간다. 아니면 유승민 전략공천이야 저쪽에는. 이쪽에는 추미애 한준호 또는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 부산으로 내려가면 전재수. 박형준이냐 조경태냐 김도읍이냐. 경남에는 지금 박완수냐 김경수냐. 울산에는 김상욱이냐 송철우냐 이선호냐. 저쪽에는 김두겸이냐 김태규냐. 네. 조국시장 흥부가 없어요. 낄 자리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서울대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호남에서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호남에 물갈이가 많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냐가 모르겠다는 자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 실제로 호남이 30%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세를 보면은 당원들의 지지가 많다는 전제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대선 지원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한 몰표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론을 또 해본다면은 물론 이건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호남에서 지금대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해서 민주당이 일부 밀리는 구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런 환원은 네. 정청래 대표한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후보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나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에서 1위 하던 여론조사 후보를 내치고 저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조국혁신당.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진주 특히 전직 국회의원이 진주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최구식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국면에서 호남이라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먼저 선택할까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궐선거와 진짜 그냥 본판 선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좋은 인재는 민주당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그걸 정청래 당대표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정청래 대표의 진짜 의중이 좀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합당 그 제안 대상으로 거론된 조국혁신당 시각에서는 지금의 합당 제안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최 선배? 저는 이게 전부 다 이익과 명분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익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스페큘레이션이죠. 이게 저런 거 아니야?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연임이라는 건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익이 뭐 당의 명분 또는 당의 이익 또는 국가의 이익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라는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게 이렇게 딱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 하나고,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제 1인 1표제를 하면은 무조건 연임이 되나?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 상황을. 구조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조국 대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럼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그 주도적인 이야기들은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배지를 다는 거다. 어떤 네. 특정 지역구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 청와대와도 교감이 일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국 대표의 이익과 정청래 대표의 이익은 일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첫 마디가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네. 이게 첫 마디가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오창석 대표가 한 말이 아니 당원들에게 묻습니다.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요 순서로 나가는 게 맞는 거야. 네. 근데 뜬금없이 조국 혁신당에 바로 제안을 했고 네. 뜬금없이 갑자기 물론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전북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자체 회의를 하는데 담담하게 숙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숙고를 최고위원회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도 나온 메시지는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인 조국 당대표도 당원이 빠져 있죠. 응답을 했는데 당원이 빠져 있어.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겠다가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처음에 제안한 쪽은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저녁에 당원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거다. 내가 그냥 제안만 한 거다라고 이제 슬쩍 비껴갔다는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은 무슨 교감이 있었나? 두 사람 사이에. 네. 그러면 그걸 청와대는 알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스테리고 그게 이익적으로 사적 이익적으로 보이는 순간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생각이 뭐 굉장히 어떤 명분이고 통합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네. 융합해보자. 그거는 아까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아. 네. 그런데 하는 어떤 절차와 방식 그다음에 워딩은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조금 많이 드러나는 방식의 워딩과 절차와 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짜? 아니 두 분 다 아. 이제 메시지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그분이 정청래의 이런 그 제안 메시지를 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꾸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의 층위라든가 순서가 약간 좀 네. 어색하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그렇지. 좀 드리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은정 의원은 조국 혁신당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물이 뭐냐면은 얘기를 들었을 때 맞긴 한데. 저분은 네. 조국혁신당 소속은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가 후원회장이고 사실상 민주당 법사의 모든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별개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 네.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또 이제 여러 음모와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왜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못했는가? 이재명에게 몰빵해주기 위해서 그랬었나? 아니면 누군가는 출마해서 단일화의 모습을 연출하고 했는데 그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국혁신당 내부의 코어에 여기서는 이제 지지층이 아니라 사무국 내 흔히 말하는 실세들이 그 사람이 출마하는 걸 싫어해서 그랬나? 뭐 이런 얘기가 박은정 의원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조국혁신당 내부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빠르게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이제 네. 가교 역할을 혹시 그런 의원들이 하려고 하진 않았나. 근데 하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니까. 근데 왜 그 시점이었냐는 여전히 남는다. 근데 정말 네. 묘한 거는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은 조국 대표와 민주당과 합치기를 뭔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조국 대표의 공식석상에 나오는 의원과 안 나오는 의원이 있는데 그걸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오래 관찰한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거는 밖에 나가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프론트에 서지 않고 조국과 정청을 해가 또 뭔가 프론트에 서니까 그 모습도 약간 좀 이색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 반응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원분들도 어제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쓰셨어요. 그렇군요. 네. 네. 환영합니다만 쓰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아, 그런 의견도 실명을 있었고. 언급하긴 좀 그래서 말씀을 가리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합당 과정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조국 대표가 사면되고 난 이후에 모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대기실에서 수행하러 온 사람이 네. 제작진과 출연진 다음 코너 출연진이 대기할 거 아니에요 대기실에서 어디 특정 지역구에 우리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조국 대표가 어디 보궐이 열릴 건데 지금 현재 보궐이 열리지 않은 지역입니다. 보궐이 열릴 것으로 매우 추정이 되는 그 지역에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기실에서 그분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돌면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 왜냐면 그 제작진들 중에 민주당 당원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의 뜻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수행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말을 한 했으니까. 거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조국이 어느 정도 부활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의 가족이 도륙당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가슴 아프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아픔이 강미정 씨 성비위 의혹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조국 대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응답을 회피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첫 번째 실망을 했다라고 글을 썼고 이번에 두 번째 실망이라고 또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 쓴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제가 합당에 대해서 명분과 시기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가 제가 조국 대표가 또 싫다고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남천동에 조국 대표님 그 교도소 가기 직전에 마지막 전화 연결 통화를 했습니다. 남천동에서.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친분이 나쁘지 않고 제가 이사장 됐을 때도 조국 대표께서 직접 문자를 축하 문자도 주시고. 축하 문자를 주셨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더 빨리 주셨어요. 진짜로. 야,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왜 그랬을까만 생각하는 것이지 조국혁신당 포인트는 저는 약간은 격가지거든요. 저는 민주당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분명한 실망이 있다. 이 부분은 조국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 사실 조국혁신당 당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1인 정당이잖아요. 이름도 원래 조국당 하려고 했다가 반려가 돼서 조국혁신당 됐어요. 이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 조국 대표를 너무 감정이입하신 분들이 그 당에 가 있는데 이 과정에 섭섭한 거 있으면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합당 제한 문제랑은 층위가 약간 다른 문제긴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연속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 검찰 개혁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지금 당과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여러 소통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최경환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과 청와대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혹시 긁혔나?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도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예외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명시적으로 말했죠. 네. 네. 근데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죠. 보안 수사 요구권이. 그런데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면 예외적인 경우는 막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진보 진영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좀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자회견을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긴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간의 짧은 대화가 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오물바가지는 내가 쓰는 입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당의해라. 근데 이제 메시지는 그 당원들이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거기에서 메시지만 내놓고 빠져버린 거잖아.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은 그래서 그 시기가 나왔나? 오히려 그래, 나도 한번 이래 볼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난 속으로 삐뚤어져 볼 거야, 이거로. 아니 저는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워딩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긁혔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야 이거는 당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사자잖아. 당사자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긁혔나?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투정이나 반항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약간 좀 든다는 거지. 그래서 시기가 왜 이때 나왔는지를 아니 이게 억측입니다. 억측인데 하여간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의 그 텐션이 있잖아요. 네. 안에서는 네. 맞아요.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생각해 왔던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뜨아한 거지. 이해운과 비슷한 거야. 네. 이해운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운 처음에 나왔을 때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청문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여하튼 간에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질이. 그건 완전히 뜨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근데 이제 또 이거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청문회를 하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그거는 수를 그때는 딱 한 번 잘 썼어요. 니들끼리 해. 맞아. 예. 나는 청문회 거부해. 안 들어가. 예. 네. 그러면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거든. 이거를 해줘? 해주기는 또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거든. 네. 한국갤럽에서도 적절하다가 16%가 나왔어. 네, 정말로 16% 적게 가 나왔어요. 나왔다고. 네. 그럼 80%가 시큰둥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16%가 나온 사람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가지고 해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문회로 불러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세게 패줘야 돼.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래요. 정무적으로 맞습니다. 네. 예. 엄청 세게 패주면서 아유, 아야 안 되겠네요. 이 저 정도는.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자 이때 이 또 각종 오물 바가지는 또 누가 씁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이제 그쵸? 네. 자 그러면 두 개 다 네가 오물은 써라 이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긁혔을 수 있다. 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정청래 대표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사고나 추측도 가능하겠다 아니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예. 내가 보기에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청래 네. 대표는 검찰 개혁에 관련해가지고도 본인의 의사 표시를 중간중간 해온 게 사실이고 네. 이번에도 뭔가 본인 의사를 비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다만 이 의견이라는 것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문제, 결이 다른 느낌을 줘가지고 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헷갈리는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재명을 위한 변명 이렇게 해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보안 수사권 다 뺐으면 좋겠지만 경찰이라고 하면 다 믿을 수 있냐라는 메시지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정부 입법예관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도 설명하는 과정을 조금 더 발맞춰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이게 저는 정청래 대표만 욕먹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봉욱, 정성호 그리고 뒤에 이재명이 눈과 귀를 가려졌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한쪽만 먹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저는 합당의 시점은
했으면 작년 12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작년 12월에 왜냐면 네. 우리 2월 3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합니다. 그렇죠. 더 네. 일찍 했어야 됐다. 12월부터는 뭘 할 수 있냐? 출마 예정자라고 표현하면서 선거운동할 수 있었어요. 아 이미 법이 바뀌어서 음.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종로구청장 출마를 알고 준비하나 있어요. 봐요. 네. 작년 현수막에 종로구청 출마 예정자 서영주를 현수막을 달았어요. 아 그래 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네, 이미. 네, 달 수가 그렇구나. 있어요. 예. 예비 후보가 아니라 그렇구나. 출마 예정자 이렇게. 어. 그러면 12월부터는 각 지역별로 누가 유력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 선수들 기록.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음. 출마하는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누군지 빠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때 정리를 했어야 혼선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월 3일을 한 1, 2주 앞두고 갑자기 한 거는 아무리 수를 써봤는데 안 나와서 지금 빠르게 한 거 같다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만약에 이해훈이 뭐 통과가 되든 안 통과가 되든 결국 임명권자 대통령이고 지명도 대통령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정선혜 대표보다는 그래도 대통령 욕을 더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런 거다. 예. 그 송미령 장관이랑은 조금 결은 두 가지 층에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송미령 장관은 보수 정권에서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의 쓰임새는 명확했습니다. 일을 네. 잘한다는 건 이제 국민들은 납득하실 것 같고 정확한 증언을 했잖아. 한덕수가 와서 맞아요. 먼저 사인을 네, 하라고 맞아, 박성재가 맞아. 사인을 예. 하라고 했던지 증언을 정확하게 해줬고 그러면 이제 이해훈은 뭐냐? 보수 정권이 아니라 보수 정당 사람이죠. 결이 좀 다른 정권 사람과 정당 사람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인사 검증을 그 정도까지 빡세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터질 줄은 진짜로 대통령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임명하면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대통령께서도 뜨악해서 저는 박원석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썼던 게 아직도 크게 남아 있는데 네. 처음 지명한 날입니다. 의혹이 터지기 전에 공세적 헤게모니 전환이다. 아 공세적 헤게모니 전환이다. 보수 인사까지 데려와서 보수층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아니,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그러니까 저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뒤에 나오는 의혹을 보면서 너무 공세적이었다. 담이 갑자기 저쪽에 쌓이고 있는 거 담이 갑자기 허물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쪽에서 담을 계속 쌓아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듯이 진짜 세게 맞아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네. 방송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과연 제가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거점을 가지고 개별 논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 이해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여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장관을 하게 하는 여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까? 세 번째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하는데 뭔가 세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면은 답안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거기에다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네. 보안 수사권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이든 간에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라면 기소를 할 때 단계부터 미국처럼 대배심제를 통해서 검찰의 권력도 기소권 하나를만 이제 온전하게 다 주는 거잖아요. 공소청을 통해서. 그러면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 근데 수사권의 예외적인 경우 허용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기소권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대배심제를 통해서 미국처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을 갖자라고 한달치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더 논의를 해야지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안 수사권으로 땡. 그래서 보안 수사권 예외 조항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하면은 어떻게 될 거야? 그거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람과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가령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출입처를 경기 북부 쪽에 두고 있는 기자가 있어요. 네. 멀리 두고 있는 기자가 있는데 여기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네. 데스크가 서울에 있어. 근데 경기 북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다녀. 이게 경찰이야. 네. 예? 그런데 이제 취재를 막 하다가 뭐 올려. 근데 한쪽으로 막 편향돼 있는 거야. 데스크가
새끼 또 장난치나? 이러면서 전화를 직접 걸어보는 거지. 네.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유력 인사들에게 그렇겠죠. 네. 전화를 직접 걸어보는 게 보안 수사예요. 예. 야, 다시 해와라는 게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다. 근데 다시 해와 물론 이제 저도 그쪽 분 진보적인 변호사분들한테 많이 학습을 받아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마지노선이다라고 끊임없이 세뇌하듯이 있었는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취재와 데스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데스크가 판단할 수 있나? 취재 기자가 정말 구악 기자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장난을 치는데 맞습니다. 예. 자기가 전화 한 번이라도 걸어봐야 되거든. 전화 한 번이라도 걸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는 전화 걸어서 얘는 또 옆으로 또 더 높은 놈한테 돈을 먹어. 데스크가. 그런 경우를 이제 너무 많이 본 거야. 국민들이. 네. 그래도 언론 불신 심한데요, 선배. 예. 아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제 입사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19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사실은 같은 진영 안에서 네. 정말 물고 뜯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공론장에서 논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랑 의견이 다르면은 터부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마화를 시키는 분위기가 이 문제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도 문제 토론을 해야 같아요. 한다는 예. 최경영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자리 한 자리 봤더니 친검 세력이 됐다라고 제가 재단 이사장 무보수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무보수예요, 무보수. 제게 내려진 혜택 무료 주차권이에요. 몇 번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자리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게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변명을 계속 혼자는 계속 하고 싶은 게 저는 이번 정권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고 저는 아니,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2022년 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낙선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그래도 정치 문법을 따라왔었던 기성 정치인의 대통령이라서 탄핵 과정에서 거국 중립 총리 내각 뭐 하려고도 하고 말했었는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더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하나둘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이유가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석에서 물어보면 왜 그런지 모른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쳐 있었던 거예요, 뭐. 그래서 정권을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책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나 탄핵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권 고작 7개월 차에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맞아요. 싸우면서 예. 결과적으로 화살이 어떻게 가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대표로 가면은 당대표는 교체하면 돼요. 임기 2년이니까. 대통령 중간에 어떻게 교체합니까? 대통령으로도 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예. 가고 있는 건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7구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가 좀 눈부시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한덕수였으면 저 자세로 그냥 미국 관세 협상 다 내줬을 겁니다. 코스피 5천은 무슨 1,0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힘이 되고자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려고 하고 실드를 치려고 하면은 제가 마치 검찰을 비호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찍혀버린다는 것이 네. 좀 가슴 아프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첨언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정치권 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발제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분들이 뭐 부당한 수사를 안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극대화된 형태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뭔가 제어가 없이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 수사를 당해서 피해자도 있지만 실제로 범죄의 피해자도 있거든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많이 수사권을 얘기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수사로 인한 검찰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반분되지 않고 거의 100%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치라는 공론장에 논의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것 같다. 이거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공개하시는 거군요, 보니까. 아니 뭐 일상생활에서는 네. 충분히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그렇죠. 아직 그 묘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고쳐나가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출입처 제도 폐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문제. 네. 어떤 문화적으로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문제도 있죠. 맞습니다. 네.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의 문제니까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건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렀고 최근에 보면 인사하는 걸 보면은 제가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좀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검찰 인사를 여러 번 봐왔는데 이번엔 정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정교함이 없었어.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복수심에 불타서 바로 뒤엎거나 이랬는데 시차를 두고 천천히 정말로 나쁜 놈들 위주로 이렇게 가려내는. 예를 들면 다 같이 반대 성명에 참여를 했지만 그 모두를 다 절멸을 시키는 게 아니고 주동한 놈, 나쁜 놈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인사에도 약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라는 거를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2,000명 검사가 다 악마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주동하고 했던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런 세력들을 찾아내서 발본색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검사들까지도 도매금으로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빠. 이런 태도는 또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도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는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오창석 그 이사장이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경제를 다르게 바꾸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심지어 코스피가 5천을 찍었습니다. 우리 최경 선배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아니 뭐 5천을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그게 5천을 예측을 못했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어요.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올해 영업이익을 2026년 영업이익을 2025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높였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지. 네. 2025년 10월에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0조 정도 나옵니다. 70조. 70조 영업이익이 네. 지금은 130조, 140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170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배가 된 거, 몇 개월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측치가 4개월 사이에 야. 두 배 정도가 뛴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예측 못했는데 최경영 너는 알았지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몰랐지. 아니, 아실 수도 있죠. 이렇게 단기간에 5천이 되리라는 거는 아마 누구도 예상 못했을걸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 누구 덕택이냐?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떨어지면 또 누구 탓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온전히 이재명 정부 덕택이다라고 해석하면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유동성,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거는 AI 붐입니다. 네, AI AI 붐. 투자 붐. 우리가 AI 투자 붐이 언제부터 오픈 AI라는 게 창 회사가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오픈AI 회사 창립된 게요? 예. 한 22년 3년? 2년 3년 아닙니까? 2015년에 창설이 그래요? 됐거든요. 예. 아무도 몰랐죠. 오픈 AI라는 회사가 2015년에 네. 그 된지를 네. 우리는 그때 2015년에 오픈 AI라는 회사를 몰랐어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확합니다. 2023년에 AI 투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AI 투자 붐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때 내란에 준하는 상황을 쭉 치닫고 있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2024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스피 하락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낮았어요. 막 마이너스 20 몇 프로인지 마이너스 40 몇 프로인지 뭐 이럴 거예요. 네.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2025년에 희망의 해가 된 거죠. 내란이 진압이 되고 네. 그러면 IMF 환란 이후에 97년도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김대중 정부에서 상황을 정리를 하고 현명하게 정리를 하고 거의 주가 지수가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조금 덜 올랐는데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70%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락에 관한 급반등 야. 플러스 AI 투자붐을 이제야 한국이었잖아. 반도체가 여기 있었네. 반도체가 여기 있었네. 네. AI에서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데 광산에서 채굴 하고 있는데 그 채굴 하려면 청바지가 필요해. 리바이스나 리가 필요해. 네. 근데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는. 그러니까 청바지 장사가 금장 그 채굴하는 채굴업자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청바지 장사인 거예요. 반도체 장사가 돌아보니까. 근데 그게 계속 쇼티지가 났네. 네. 야, 난리 났네? 라고 하면서 쭉쭉쭉 가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우리 증권사 기관들마저도 10월 달까지는 막 70조 이랬거든. 근데 연말 돼가지고 맥쿼리에서 120조 딱 불러버렸잖아. 120조야. 삼성전자 120조.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지금 1월부터 팍팍팍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170조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진짜로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무슨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노트북이랄지 그러니까요. 네. 난리가 난 거잖아. 네. 일반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와버렸잖아요. 네, 전가가 된 거죠. 이게 예. 메모리 반도체는 B2B니까 네.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노트북이나 휴대폰까지 급등할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뭐 체감이 되는 거지. 체감이 되는 거야. B2C로 저 정말 체감이 되는 게 작년에 네. 그 그램 노트북 바꾸려고 네. 그런 130만 원에서 150만 원대거든요. 동일한 사이 지금 190만 원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올랐어요. 야,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회사들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반도체는 녹아났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반도체 회사니까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전체 매출과 순이익의 90% 이상, 뭐 거의 뭐 어찌 보면 95%까지 올해는 갈 것 같은데 전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막 120조, 110조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최영선 선생님 어쨌든 네. 간 주식 투자를 오랜 시간 시장을 관찰하면서 해온 분인 거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다는 말에 이제 귀가 열려서 회가 동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고백을 좀 드리면은 저는 네이버가 AI로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 탈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빨리 탈락할지 몰랐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자본시장을 정말 체감을 해보니까 단순하지 않구나. 5천이 넘었다고 하는데 왜 난 파란색이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과 미국 산업, 미국은 왜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물론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이거는 이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 그걸 아까 까먹었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랄지 상법 개정을 1, 2, 3차로 이렇게 쭉 해나갔잖아요. 이게 주가지수 5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느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투자 자문 회사의 CIO가 직접 쓴 게 있어요. 12월 18일 날에 썼는데 그 사람의 평가로는 40에서 50% 정도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때문에 오른 것 같다. 아, 이재명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한 것이다. 예. 그렇게 영국의 그 투자 회사 CIO가 그렇게 아, 진짜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썼어. 그렇군요. 예, 12월 18일에. 그리고 어젠가는 5천 넘었을 때 있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재명 대통령 얼굴 후보 시절의 얼굴 있잖아요. 네. 주가지수 5천 막 할 때 그때 외칠 때 그 얼굴을 가지고 헤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야,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만큼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랄지 뭐 지금 또 한다고 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랄지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 20, 3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억울하게 억눌려 왔던 부분을 해소해 준 측면.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한국은 안 돼.
안 돼. 저기는 남북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안 돼. 제도가 글러먹었어. 예.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음. 쟤들은 완전히 재벌 편이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국의 경제지가 쟤들은 재벌의 대주주 편이지 주주 편이 아니야. 쟤들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야. 쟤들은 이상한 자본주의야. 그래서 투자를 못 하겠어. 그런데 그거를 개혁을 한다네? 개혁을 꽤 했네? 그래서 지난해에 한 70% 오른 게 이게 한 40~50%는 이재명 정부 탓이다. 덕이다. 이렇게 이제 CIO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야,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의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순환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오르는 것만 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르는 것만 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봐. 오르는 것에 순이익을 봐. 가격을 보지 마. 순이익을 봐. 순이익을 예, 봐라. 순이익을 봐. 순이익이 얼마야.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나 지난 연말에 그 기준으로는 지난 연말에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걸로는 전체 코스피가 한 400조 정도 벌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0조 벌 거라고 돼 있어요. 절반 벌 거다. 그러면 나머지 200조 50%를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무슨 순환매야.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들어서는 삼성이 150조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같이. 그러면 얘네들만 300조 되네? 근데 나머지는 올라갑니까? 지금 순이익이? 나머지 회사들 순이익이 올라가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대로 200조잖아.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PER과 PBR로 움직이는 건데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PER과 PBR의 배수가 적정한지 국제적으로 그 다른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지 높은지. 근데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이소영 의원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낮다는 거잖아요. PBR이 아직도 낮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 아직도 1.5배다. 네. 근데 대만도 2.4배. 뭐 일본도 그 정도. 예? 그렇게 침체됐었다는 일본도 2배가 넘어. 유럽 선진국들은 뭐 3배 다 넘고요. 3배, 4배 해버려요 선진국들이.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0.8배, 0.9배 이랬었어. 그렇죠. 참혹한 시절이었어요. 네, 0.8배, 0.9배 이러다가 네. 2배 오르니까 1.5배 이런 거야. 네. 근데 1.5배 하니까 마음이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주가를 보시면 겁이 나지. 근데 PBR이나 무슨 얘기인지 PR을 알겠습니다. 네. PR을 보시면 PR이라는 게는 이제 어닝이거든요. 네.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의 배율을 보면 주가와의 배율을 보면 그것 가지고 보면 삼성전자 몇 배, 하이닉스 몇 배 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높아. 아직 잠재 성장이 있다. 근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몇이냐? 3위야. 그 앞에 삼성전자, SK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있다. 예. SK 하이닉스가 1등도 했었지.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예. 둘이 뭐 이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최경환 선배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앞으로의 주식 투자 전망이라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또 정부 여당이 추가적으로 또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소영 의원이 얘기해서 주식 누르기 방지법인가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올렸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X의 리트윗을 그러니까 네. 한 걸 캡처해서 이소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래서인지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날에 누르기로 보였었던 지주사들의 그 주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의 그 가장 큰 그 제 언어적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이소영 자본주의를 알게 됐다는 점. 그렇죠. 아 그 표현이라는 게 너무나 적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정치학과 교수인 박명호 교수가 그러니까 진성준 자본주의와 이소영 자본주의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민주당 내. 네, 진짜 예.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속 네. 대련이 아니거든요. 아, 왜냐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내려놓을 때 인터뷰했거든 길게 모 매체랑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모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과 하였나니까 아직 안 했다고. 실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거예요. 아, 왜냐면 서로 보완점을 너무 달려가도 안 되고요. 너무 그렇지. 뒤로 있어도 안 돼요. 그렇지. 부딪히면서 보완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요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네. 이제 극좌파 극우파가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훨씬 좋아.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전국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조국 혁신당이 들어와서 네. 진성준 자본주의들 응원을 좀 해야겠네요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영 기자, 오창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인물은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해훈 후보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